안녕하세요. 열역학 1 제4장 1과 열의 강의 중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떤 과정의 처음과 끝의 상태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과 열 그거를 우리가 묶어서 나중에 열역학 법칙들로 이제 연결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2주 정도는 상태량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일과 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일의 정의, 일의 단위, 그 다음에 단순 압축 시스템에서 경계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일,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서의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인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표면장력, 그리고 전기에 의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열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heat이라고 하는데 heat라고 이제 하죠. heat.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주어진 온도를 가진 한 시스템이 경계면에서 온도가 낮은 다른 시스템 또는 높은 시스템이나 주위랑 같이 접촉되어 있다 그러면 그 두 시스템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은 온도가 높은 시스템에서 온도가 낮은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죠. 만약에 온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높은 시스템으로 열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떤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다면 그때 온도가 다를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그 열이라는 것은 그 두 시스템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을 때만 발생을 합니다. 온도 차이가 없다면 열이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열은 물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거에는 아주 한 2, 300년 전에는 열을 열이 마치 물체의 질량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고 그냥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은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그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천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천이 현상이냐라고 하면 이게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오래 접촉되어 있으면 그래서 더 이상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면 두 물체, 다시 말해서 두 물체의 그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은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은 그 천이 현상이다. 즉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우리 악수를 한다 그러면 손이 따뜻한 친구랑 손이 차가운 친구가 손을 맞잡았다가 할지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손이 차가웠던 친구가 손이 따뜻한 친구를 잡으면 굉장히 빨리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의 손의 온도가 비슷한 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는 양이 적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 전달이 일어나는 현상은 천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의 온도가 평형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온도가 같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열 전달이 계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의 평형에 도달하면 온도차가 없어지므로 이때는 열 전달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의 단위는 에너지의 전달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랑 같죠. 다시 말해서 1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SI 단위 체계에서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었죠. 그리고 이런 단위를 갖고 있는 양이라면 당연히 우리 그 부호를 갖게 되는데 부호는 역시 1의 부호와 유사하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외부로 일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스템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 이후에 일 에너지를 바깥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유입된 열은 플러스고, 그래야지 이제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스템 외부로 유출된 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이랑은 반대죠. 1은 시스템이 1을 받으면 마이너스고 1을 바깥으로 배출하면 플러스였는데 열은 그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일을 하면 인간에게 플러스. 그래서 시스템이 일을 하면 인간에게 플러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일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먼저 열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시스템이 열을 받으면 그때 열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열 전달이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걸 아디아베릭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열이란 말은 열을 차단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의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열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열은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정의되는 그런 값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시스템의 경계에서 천이현상이었죠. 상태를 결정하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정의되는 그런 물리량이 아니다. 그래서 경계면에서 어떤 프로세스의 경로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1과 마찬가지죠. 1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이 우리가 어떤 함수였냐면은 경로 함수였죠. 패스 펑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열도 마찬가지로 경로 함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미분량인 델타를 표현해서 그 변화량을 표현한다. 그래서 델타 Q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미분량을 쓰는 일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런 물리량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1과 2 사이에서 열 에너지의 변화량을 모두 다 합하겠다. 그럼 이제 적분으로 하면 1부터 2까지 델타 Q를 적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Q2 빼기 Q1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절대로 틀려요. 왜냐? 열 에너지는 어떤 상태, 2라는 상태, 1이라는 상태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W를 우리가 2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W 1에서 2부터 갈 때 델타 W는 어떻게 표시했었죠? 그냥 1에서 2까지 우리가 전달되는 동안에 1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W2에서 빼기 W1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역시 1의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 정의되는 물리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틀린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Q1, 2는 상태 1과 상태 2 사이의 과정 동안에 전달된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전달된 열 에너지와 또 비열 전달을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시스템으로 열이 전달되는 그러한 비율 우리가 Q.이라고 표시하고요. 델타 Q를 DT로 나눈 것이죠. 아주
미소한 시간 동안 전달된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닷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시간에 따른 변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Q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의 어떤 시스템에 받은 거와 단위 질량당 받은 열 에너지는 틀리겠죠. 이게 전체 시스템에 받은 열 에너지는 이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질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강성적, 종량적 물리량을 강성적 물리량으로 나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specific heat transfer, 비열 전달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n분의 q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소문자로 이렇게 small q로 표현해서 우리가 단위 질량당 열 전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열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은 어떻게 이제 전달되냐?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경계에서 우리가 천이 현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는 형태가 에너지에 전달되는 한 형태가 열이라고 그랬고, 따라서 열은 결국은 전달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와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먼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영어로는 conduc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보다 이제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활동적인 입자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은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덜 활동적인,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낮은 입자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전도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 이런 상태에 관계없이 입자에서 입자로 열이 그 매질 내부에서 전달되는 그런 현상은 모두 다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나 액체에서의 전도는 어떤 거냐면은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면서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해서 조금 더 활발한 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덜 활발한 그 운동을 하고 있던 입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이거에 이제 기체나 액체에서의 충돌에 의한 전도라고 하는 거죠. 또는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에너지의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이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디퓨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확산에 의해서 열 전달이 발생하게 된다. 기체나 액체에서의 전도죠. 반면에 고체에서는 또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체에서는 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들이 있는 그 어떤 진동에 의해서 그 분자들이 어떤 그 고정된 위치에서 격자 내에서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좀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는 진동을 좀 빠르게 하고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는 진동을 좀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하는 쪽에서 진동이 작은 쪽으로 입자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또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활발한 쪽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 이게 이제 고체에서의 전도에 해당하는 두 가지 현상이죠. 진동과 자유전자에 의한 이동이 되겠죠. 이러한 전도의 열 전달률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 열 전도가 일어나는 공간상에서 그 온도 차이가 크면 당연히 열이 많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Q 닷은 델타 T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그 고온 물체와 저온 물체가 서로 그 접촉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겨울철에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따뜻한 물체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댄다고 하면 그 가능하면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열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Q 닷은 면적 A에 접촉 면적 A에 비례한다.
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 전달률은 전달되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아무리 온도 차이가 많더라도 크더라도 그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그 열 전달률에 방해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은 델타 X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다 합쳐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Q.이 A에 비례하고 델타 X분의 델타 T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이게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K라고 해서 우리가 열 전도 계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열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만약에 열이 이렇게 X방향으로 있으면 온도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일로 가겠죠. 그럼 이게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일로 열 에너지는 분명히 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기울기로 따지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우리가 그 열의 요 x 플러스 x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고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상수를 k로 썼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요게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t가 우리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dx분의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은 마이너스 KA의 dx분의 dt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러한 열 전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학년이 되시면 열 전달에서 배우시는데요. 이러한 그 전도 법칙을 우리가 푸리에의 열 전도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 전달 방식의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대류예요. 대류는 고체 표면으로부터 운동하는 유체, 예를 들면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체가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현상은 많이 있죠.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틀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 놓는 거는 바로 그런 공기가 여러분들의 피부 옆으로 피부에 가까이 와서 열을 빼앗아 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의 피부, 고체 표면으로부터 운동하는 유체로 또는 겨울철에는 또 따뜻한 유체를 이렇게 내보내 줄 수도 있죠. 그런 유체로부터 여러분의 피부인 고체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데요. 대류는 영어로 컨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류 현상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가 있습니다. 강제 대류는 영어로는 forced convection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유체를 외부의 동력원에 의해서 강제로 이동시키면서 발생하는 그런 열 전달인 거죠.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거, 에어컨 또는 펌프 이런 것들이 강제 대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연 대류는 natural convection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또는 free convection, 자유 대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동력원으로 유체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밀도의 변화가 생기면 상부와 하부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동 현상에 의해서 부력에 의한 유동 현상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그러한 대류 현상, 그걸 우리가 자연 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류는 그 식을 써보면요, 그 열 전달률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유체와 그 다음에 고체 표면의 온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처음에 유체가 들어올 때 갖고 있었던 유체의 온도와 고체 표면 사이의 온도 차, 그래서 델타 T의 열 전달률이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유체와 그 고체 표면이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하게 되죠. 이거는 뭐
전도 현상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촉 표면에 비례한다. Q닷은 A에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표현하면 Q닷은 A 곱하기 델타 T에 비례한다. 라는 거고요. 그게 비례상수가 이제 H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비례상수를 우리가 열 전달 계수, 대류 열 전달 계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전도는 K라고 표현했고 열 전도 계수라고 그랬죠. 요거는 대류 열 전달 계수라고 합니다. K는 보통 우리가 전도 계수는 물성치에 해당하는데 이 대류의 경우에는 이 H 값이 유체 물성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면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유체 유동의 특성, 그게 뭐 난류인지 아니면 측류인지 뭐 아니면 유체의 속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성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례상수를 H를 써서 우리가 그 대류에 대한 Q닷 열 전달률의 관계식을 쓰면 Q닷은 HA 델타 T인데 이렇게 쓰는 이런 우리 대류 열 전달에 대한 관계식을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합니다. Newton's Law of Cool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열 전달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그런 개념 중에 하나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열 전달 방식은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는 우리가 대류나 전도처럼 어떤 전달 매질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에요. 전도인 경우에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 우리 충돌이나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어떤 고체 표면과 그 다음에 유체 사이의 유동에 의해서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매질이 있죠. 전달 매질이 있는데, 이 복사인 경우에는 전달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에너지가 전달되냐?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또는 광자, 빛의 형태로 물질로부터 방사되어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태양 에너지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거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굉장히 입자가 있긴 있지만 아주 그 극한의 그 밀도가 낮은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 상태를 어떻게 이 에너지가 태양의 빛 에너지가 오느냐? 바로 이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빛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자기파 형태로 지구 표면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도 열 전달이 복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1800년대랑 말이랑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알아낸 것이 절대 온도 0켈빈 이상의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다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피부 표면에서도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다만 우리 인간의 피부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기에 온도가 상대방의 피부 온도랑 나의 온도, 피부의 온도의 차이가 낮기 때문에 그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열의 복사 에너지는 우리 피부에서도 방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서 열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다시 말해서 방출되는 복사 열 전달률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그 복사의 열 전달률은 방사되는 면적에 비례하죠.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그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그 당연히 A가 클수록 복사 열 전달률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비례한다. 방사되는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방사 표면의 온도, 근데 그 온도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례한다. 이거 A랑 TS의 4승에 비례하니까 A 곱하기 TS의 4승에 비례하는 건데,
그 빌의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 6, 7, 8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상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절대온도 TS인 그런 물체의 표면적 A에서 방사되는 그 최대 복사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런 표면을 우리가 흑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흑체를 우리가 영어로는 블랙바디라고 합니다. 이런 흑체는 주어진 표면 온도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표면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표면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 복사 표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물체는 그 표면에서 방사되는 그 복사 에너지가 흑체의 이러한 에너지만큼 많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지는 않고 요거보다는 조금 작다. 그래서 그 작은 그 어떤 상수, 그거보다 작은 상수로 우리가 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미시비티 해서 이미시비티의 2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 문자 해서 엡실론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에서 그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는 에밋 하면 이걸 방출, 방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에너지는 엡실론 곱하기 여기 Qmax에 해당하는 시그마 ATS의 4승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율이라는 이 엡실론 값은 0에서 1 사이에요. 그래서 1인 경우에는 흑체가 되겠고요. 0인 경우에는 완전히 그 복사 에너지가 단열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의 절대 온도가 0도인 그런 표면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0과 1 사이에 이 이미시비티 값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전도나 아니면 대류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는 보통 열전달을 공부하게 되면 전도와 대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복사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하곤 하죠. 지금 말씀드렸던 4.7의 열전달 방식에 해당하는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는 열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실제 이 내용에 대한 공부는 3학년에서 열전달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열의 정의와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열과 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일 사이에는 사실은 유사점이 있어요. 그 유사점은 뭐냐면은 천이현상이라는 겁니다. 천이현상. 이것은 열이나 일이 그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A 상태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A 상태에서 우리가 B 상태로 넘어갈 때,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열이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면에서 경계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나오거나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할 때 시스템의 경계를 통과하는 에너지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다라고 해서 변화한다라는 걸 우리가 천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그 열과 일이 전달되는 그 위치는 어디냐? 시스템의 경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과 일은 모두 시스템 경계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경계를 통과하는 에너지다.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과 일 모두 경로함수다. 패스 펑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일과 열의 크기는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완전 미분량으로 표현하지 않고 불완전 미분량인 델타로 표현을 합니다. 델타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의 규약인데요. 우리가 이 열과 일 사이의 일의 부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부호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은 결국은 뭐다? 일을 사람 대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것이 플러스고요. 시스템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일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플러스입니다. 그 반대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마이너스, 일 에너지를 흡수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과 일은 천이현상이다. 그리고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경로함수이고 부호는 인간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과 열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배터리가 이렇게 어떤 가스의 바깥에 이렇게 히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류가 흘러서 히팅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안에 가스가 있어서 이 가스가 열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 열이 될 수도 있고 일 에너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경계를 시스템을 우리가 요 가스로 잡는다, 기체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이게 전기가 이렇게 전열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자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그 도전을 흘러가면서 저항 때문에 여기에 히팅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열이 요 가스로 전달되겠단 말이죠. 따라서 이 경계, 요 빨간색 요 경계를 통과하는 것은 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선으로 시스템의 경계를 삼으면 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삼으면 경계를 통과하는 것은 열 에너지다. 반면에 시스템을 이렇게 바깥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잡아서 설정하면 시스템의 경계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통과하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얘는 열 에너지는 이 안에서 이렇게 가스로 기체로 전달되는 거지 이 경계를 통과하지는 않잖아요. 경계를 통과하는 건 우리 도선을 타고 뭐가 흘러가냐면은 전자가 흘러가죠.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일 에너지가 통과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단순 압축성 시스템에 의한 일 에너지를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일 에너지 말고도 인장력, 표면장력, 전기에 의한 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고 흘러나오면 이건 일 에너지가 이 경계를 통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스템의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다. 동일한 같은 현상인데 요게 시스템으로 잡느냐 아니면 전체 이 바깥에 있는 걸 시스템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경계에 열 에너지가 통과하는 거고 하나는 경계에 일 에너지가 통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과 일에 대한 그런 비교점에서 첫 번째 유사점과 그 열과 일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그 열이나 아니면은 열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일이 전달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열이나 일이 혼자서 전달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가지가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계를 통해서 일이 전달되는 것이랑 같고
않고 일이 전달되고 있다면 어딘가에서는 열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피스톤이 장착된 이러한 피스톤이 장착된 여기 이제 피스톤이잖아요, 보통. 피스톤이 장착된 실린더의 예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실린더는 요 바깥에 있는 요것이 우리가 실린더라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양의 열이 전달되면, 다시 말해서 양의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깥에서 이 안으로 기체에 열이 전달된다는 거죠. 열이 전달되면 온도가 상승하고요. 온도가 상승하면은 우리 기체 압력 역시 상승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PV는 R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RT.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이랑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부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근데 압력의 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력에 의해서. 이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외력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력이 일정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대신에 이 안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이 외력이 바깥에서 미는 것보다 이 압력이 커지면 그만큼 요 바깥으로 밀고 나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기체 쪽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 힘보다 더 커질 테니까. 그래서 그 힘만큼 압력이 증가하는 대신에 체적이 증가하는, 다시 말해서 기체가 팽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적이 증가한다, 기체가 팽창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이 전달되는 거죠. 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열이 공급되면 기체가 팽창되고, 일반적으로 기체가 팽창되면 그러면 일이 전달된다. 그래서 열과 일은 사실은 거의 같이 하나가 전달되면 우리가 고정된 강체로 만들어진 그런 용기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그 열이 전달되는 것은 일이 전달되는 현상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체에 음의 열이 전달된다. 음의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열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감소하죠. 이렇게 된다면 온도가 감소한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죠. 온도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예요? 온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면 이 바깥에서 미는 힘에 보다 작아지니까 기체의 체적이 감소하죠. 기체 체적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바깥에서 일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일이 전달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플러스 1이 발생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이너스 1이 발생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스톤 실린더의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나 열이 전달되는 에너지 양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은 이렇게 일률을 시간 1부터 2까지 변화할 때, 상태 1에서 2까지 변화할 때 일률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죠. 여기 W 다시 우리가 dt분의 델타 W였잖아요. 따라서 얘는 일률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우리가 2를 계산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1부터 2까지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의 열 전달량을 계산한다는 것은 상태 1에서 2까지 열 전달률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적분 계산을 위해서는 이 변화율이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값을 알고 있어야만 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변화율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알고 있어야만 적분하는데, 만약에 고려하는 시간 동안 변화율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변화율이 크지 않다 그러면 얘가 어떤 평균값을 취하면 되겠죠. 평균값을 취하고, 그럼 평균값을 취하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평균 일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면 여기 안에는 1만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1에서부터 2까지의 시간을 그냥 적분한 거니까 델타 t, 우리가 그 고려한 시간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는 만약에 변화율이 크지 않다면 평균 일률 곱하기 그 고려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열 에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과 일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과 일은 결국 뭐 천이현상이고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그런 부호에 대한 약속이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결국은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일이 전달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상호 부호 관계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그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경계를 통과하는 그런 에너지가 열이 될 수도 있고 일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장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종류로 이해하고 이걸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면 열과 일은 그런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로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이나 일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과 일의 그 변화율을 시간에 따라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과정의 경로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열과 일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앞 페이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떤 시스템, 다시 말해서 장치의 거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열은 결국은 장치의 거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장치 함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 장치가 그 시스템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치가 강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체. 그래서 강체라는 것은 rigid body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기가 우리가 어떤 부피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강체 용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딱딱한 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은 변화하지 않아요. 최적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일은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W는 우리가 P, D, V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강체라고 하는 거는 얘가 0이에요. 0. 부피의 변화가 없어. 딱딱한 게 꽉 뭐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쪼그라든다거나 풍선처럼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없고 부피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최적이 일정한 거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 부피가 곱해지는 부피가 0이니까 부피의 변화가 0이니까 일이 경계에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0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용기가 단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용기의 겉을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로 아주 잘 감싸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열전달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단열은 없기 때문에 열전달이 있긴 있겠지만 아주 작을 것이고 그 양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하는 과정이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우리가 완벽한 단열 과정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큰 그러한 그런 생각의 방식이 틀리지 않다. 그래서 단열된 용기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장치가 강체일 수도 있고 강체인 경우에는 일이 0이고 단열된 용기에는 열 에너지가 0이다라는 거죠. 또 시스템을 온도 조절이 가능한 기름통이나 물통에다 담글 수가 있어요. 기름이나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다란
물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다란 기름통, 온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름에다가 넣고 하면 결국 질량이 큰 기름통에다 넣으면 우리가 이제 서서히 열을 전달시키는 열 용량이 큰 그런 장치에다 넣으면 열 전달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물이나 아니면 기름의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이 내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다시 말해서 열 전달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개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 표면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 최적의 표면이 움직여야만 일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표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W는 1에서부터 2까지 F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는 FX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이렇게 인테그랄 FDX의 일반화된 식이죠. 요 F가 상수일 때 F가 바깥으로 나가고 F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X를 적분한 것이 X, 변이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압력으로 표현하면은 PdV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일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아니죠, 힘이 일정하다고 했다면 W는 힘이 일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 곱하기 F가 바깥으로 나와서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x가 되면 fx가 되죠. 요게 이제 힘이 일정할 때 그 값이죠. 이때 우리가 시간으로, 양변을 시간으로 나누면 t분의 w는 t분의 fx가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일률, w-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w-은, 그래서 여기 w-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보면은 t분의 x, 어떤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속도라고 그러죠. 속도. 그래서 이걸 FV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률은 FV다. 근데 만약에 힘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표현하고, 압력이 일정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W는 P 부피의 변화량 V 이렇게 표현가 되겠죠. 요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 근데 요걸 만약에 시간 t로 나누면 이때 V는 속도 V가 아니라 부피의 V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일률이 되겠고요. 요 일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압력 곱하기 요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압력 곱하기 V의 닷,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일을 표현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DX 또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PdV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F가 일정하다면 바깥으로 나와서 FX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다면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그 경우에는 PV로 이렇게, 이때 V는 부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일률은 힘 곱하기 속도, 또는 일률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계에서 일어난 경계일에 대한 것이고요. 만약에 열 전달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열 전달은 어떤 개수 곱하기 온도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게 전도든지 아니면 대류든지 다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이것이 열 전달률로 표현하면 이걸 시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이거 새로운 상수 C2로 이렇게 표현해서 델타 T. 결국 이 열 전달률도 시간에 비례할 테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냐 아니면 열 전달률이냐에 따라서 이 상수가 변하는 거죠. 만약에 델타 T가 0이거나 아니면 C2가 0이면, 델타 T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델타 T가 0이면 Q 닷은 0이겠죠. 또는 C2가 0이어도 Q 닷은 0이겠죠. 델타 T가 만약에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C1이 0에 가까우면 요거 Q1에서 2까지, 상태 1에서 2까지의 열 전달 에너지가 0에 가깝겠죠. 그런데 만약에 델타
T도 0이 아니고 온도차도 0이 아니고 델타 T라는 것이 온도 차이잖아요. 온도차도 0이 아니고 상수도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이 되겠죠. 얘는 이거나인데 얘는 이고 온도차가 0이 아니고 상수도 0이 아니면 그러면 1에서 2까지의 열 전달 에너지는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종류인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열 전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열 전달을 제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경계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열 전달을 어떻게 계산할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적절한 방법론으로 나중에 우리 각각의 여러 예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장, 6장에서 주로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인 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달되는 것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열 전달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과 일의 비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사점, 그리고 서로 약간 다른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경계를 잡으면 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 방법론으로서 강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단열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사장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이랑 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오늘은 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3장에서의 상태량과 그 상태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과 4장에서 어떤 그런 상태가 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과 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상태가 변할 때 일과 열이 어떻게 계산되고 그 에너지들이 상태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5장에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